최근에 토트넘이 리그에서 4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연패라는 성적은 사실 감독만 문제이거나 선수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다 합쳐져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후방 빌드업 시에 과도한 숏패스 빌드업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후방 빌드업 시 롱패스의 비율이 극도로 적습니다. 숏패스든 롱패스든 한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어느 축구팀에나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숏패스만 고집하는 A팀과 롱패스만 고집하는 B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위험성이 커지는 건 숏패스만 고집하는 A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 거리로 롱킥만 차는 팀은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게 최대 리스크지만 숏패스만 하는 팀은 우리 골대 가까운 곳에서 공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경기력의 차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승점과 직결되는 실점 가능성 부분에서는 숏패스만 하는 팀이 실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은 리버풀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가 숏패스를 하는 상황에서 로버트슨이 튀어나가면서 이 공을 가로채면서 토트넘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이때가 전반 4분이었고요. 짧은 빌드업을 고집하는 토트넘에게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리버풀 선수들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비카리오가 로메로에게 공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 킥하기 어려운 장면이긴 하지만 로메로는 여기서 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서 로메로는 이렇게 두 명에게 압박당하게 되고 로메로가 그냥 급하게 공을 걷어내는데 이 공을 메갈리스터가 오면서 가로챕니다. 토트넘은 이런 숏패스에서 또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에메르송이 비카리오에게 공을 받아서 로메로에게 공을 내줍니다. 근데 이 공을 로메로가 엘리엇한테 실수로 패스를 하면서 또 위험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격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놀드가 골대 아주 약간 빗나가는 위험한 슈팅을 시도합니다. 뒤에서 하는 숏패스 빌드업도 너무 과도하면 안 좋은 게 방금 보여드린 장면들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바짝 뒤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가끔씩 롱볼 패스를 성공시켜야 상대방도 쫄아서 압박을 타이트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에서 선택지가 거의 숏패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리버풀 입장에서는 압박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게 자기들의 주무기니까 아주 신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 롱볼의 빈도를 아주 조금씩만 늘려주면 됩니다. 숏패스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고민거리는 안겨줄 정도로 롱볼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롱볼 빈도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트넘의 문제는 세트피스입니다. 사실 세트피스 그 자체라기보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세트피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문제죠. 지난 3월에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특정한 세트피스 코치를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코치 중에서 라이언 메이슨과 예디낙에게 세트피스 부분을 조금씩 분배하고 있습니다. 즉 세트피스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문 세트피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포스테코글루의 말입니다. 그냥 코치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세트피스 업무를 추가시킨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트피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팀이 매번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강팀이 약팀 상대로 내용을 완벽하게 주도하며 플레이하다가 득점을 못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트피스로 혈이 뚫리자마자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를 아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월드컵에서 약팀이 내내 수비만 하다가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득점을 성공해서 경기를 이기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는 공수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너무 대비가 없습니다. 최근 4연패의 13실점 중에서 5개가 세트피스로 실점한 것이죠.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셰어에게 4번째 골을 실점한 장면입니다. 이 실점 역시 코너킥에서 실점한 거죠. 이건 첼시전 선제골 실점 장면입니다. 쿠쿠렐라가 존슨을 이렇게 스크린을 해주면서 왼쪽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존슨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킥이 시작된 순간에 찰로바가 쿠쿠렐라가 막아준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쿠쿠렐라의 방해를 받은 존스는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고 찰로바가 프리한 헤더를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게 됩니다. 아스날전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2실점했습니다. 그것도 코너킥에서만 2실점했죠. 코너킥이 올라오고 있는 순간에도 베나이트가 열심히 여기서 비카리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을 쓸 수 있어서 가장 유리한 비카리오를 저렇게 냅두는 건 세트피스 상에서 지침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비카리오는 베나이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서 누구라도 토트넘 중에 한 명이 저 사이에 껴서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스날은 키 큰 선수들은 먼쪽 포스트에 있다가 한 번에 니어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맨투맨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베르츠에게 세 번째 실점을 하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첫째 골은 그렇다 치는데 세 번째 실점에서도 베나이트를 막지 않는 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문 코치를 영입하는 게 가장 빠르죠. 실제로 아스날도 전문 코치를 영입해서 리그에서 아주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세트피스 전문 코치가 없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트피스 전술을 못 짜는 건 아닙니다. 토트넘도 나름의 세트피스 훈련을 하겠지만 세트피스는 꼭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극단적으로 다이렉트 공격이 적습니다. 짧은 패스로 박스 끝까지 가서 컷백을 노리는 패턴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 로셀소로부터 나온 똥슛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저 위치에서 슈팅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득점을 노리는 거죠. 혹은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굴절로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의 밀집된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공격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될 수 있죠. 저기서 알리송이 공을 잡거나 내지는 슈팅이 골킥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높은 지역에서 역습을 맞을 확률은 매우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렉트한 슈팅이 당연히 골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부가적인 가치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슈팅이 리버풀과의 후반전에 많이 나왔었고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경기력의 개선을 가져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무조건 하프 스페이스 누가 뛰고 그리고 누군가 패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무 극단적으로 저런 공격의 비율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토트넘 문제들의 공통점은 행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너무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이렉트한 공격의 문제점 역시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일단 슈팅을 때리거나 돌파를 했을 때 공격수들이 역습에 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슈팅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후방에 센터백 2명만 남겨놓는 상황보단 조금 수비 숫자를 늘려놔서 슈팅을 때릴 때 부담이 없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가도 된다는 지침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열리면 때려 같은 말들이 되겠죠. 이렇게 토트넘이 가장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즌은 냉정하게 말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패라고는 보기 어려운 시즌은 맞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 이러한 명확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